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는 운송 주선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운송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업이 뭡니까? 그냥 운송을 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의 물건, 여객의 운송을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운송은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서울에서 부산, 그쵸? 부산에서 뉴욕에서 보스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육상운송이죠. 그쵸? 육상운송이고 이거는 해상운송이죠. 또는 가는 방법이 뭐가 있죠? 비행기로 갈 수도 있죠. 여기 또 다시 육상운송이고 이렇게 서울에서 바로 보스턴으로 가는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운송 이렇게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항공운송은 우리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상운송은 우리 상법 제5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해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다 물건을 싣고 가는데 배에다 가득 물건을 싣고 가는데 배가 좌초됐다. 그런 경우에 손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그 손해를 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배는 가다 보면 항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배가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배가 충돌했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배가 바다에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물건을 좀 버리면 배가 구조될 수 배하고 일부 물건이 안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상법 총칙에서 말하는 운송은 이거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육상 운송. 근데 이제 육상 운송인데 자 여기서 뭐냐면 들어가는 게 호천하고 항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만은 항만에서만 움직이는 거. 그런 경우는 이것은 바다와는 좀 동떨어지죠. 그렇죠?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풍랑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박이 원래 가야길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1호 금지라든가 공동훼손이라든가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일어서 이 선박의 일부 요만큼을 드러내면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경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이 공동훼손인데 여러 가지 어떤 바다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데 자 호수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이런 사고는 관계가 그다지 없죠. 선박 충돌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러고 항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육상으로 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상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육상, 호천, 항만은 상법 총칙에서 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은 해상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 운송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해상법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질이 비슷하지요. 자, 운송업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물건, 여객, 통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육상, 해상, 항공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항공 운송에 대해서는 육상 운송 또는 해상 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해상에 관한 게 더 적용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운송인의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뭐다? 육상, 호천, 육상, 호천, 항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자 운송인은 육상 운송인을 의미한다.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해상 운송이라든가 공중 운송인과 구별이 되고요.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상법 5편에 규정되어 있고 항공 운송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고 다 설명을 드렸죠.
호천 또는 항만에서의 운송은 육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본다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구역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호수라든가 하천 또는 항내의 구역과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는 뭐냐면 물건 또는 여객이죠. 그렇죠? 물건 또는 여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운송을 하는 사람들은 뭐죠? 당연히 뭐가 되죠? 상인이 되겠죠. 당연 상인이 되겠죠. 이런 상인이 됩니다. 운송 계약의 성질은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이제 여러분들 다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죠.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서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쌍무는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돈을 지급한, 즉 뭐죠? 운임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해줘야 될 의무. 유상은 돈을 내는 거고, 불효식은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운송인은 계약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완성할 일은 도착지까지 물건 또는 여객을 이동시켜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도급계약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운송계약의 당사자 한번 봅시다. 물건운송. 물건운송 당사자는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는 송화인 뭐죠? 보낼 송자 물건 하자.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 송화인, 그 다음에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 누구죠? 운송인.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받는 사람은 수화인이죠. 수화인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지 물건을 운송과 관련이 없죠.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렇게 두 당사자가 된다. 이 사람은 수화인은 운송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객운송은 운송인과 위탁인이겠죠. 예컨대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를 간다. 그럴 경우에 제가 위탁자가 되는 거고, 운송인은 광주고속 그 버스 회사가 되는 거죠. 운송계약의 체결은 불효식 낙성계약이므로 아무런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효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화물 명세라든가 화물 상한증의 작성을 요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운송에 관한 본론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건 운송인데, 물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냥 물건을 운송하는 건데, 여러 가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운송계약은 낙성 불효식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고, 이건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 운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화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수화인은 뭐만 할 수 있다? 도착지에 어떤 물건이 도착한 후에 권리만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송화인이 운임이라든가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행 보조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운송약관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는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수화인은 물건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송화인이 예컨대 미국에다가 구두 망클레를 수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구두 망클을 받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운송계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상법 총칙에서는 육상 운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상법의 예보다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팩스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울에 있는 사람은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운송업자를 불러서 이 물건을 이 사람 수화인에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운송인은 뭡니까? 운송인은 뭐냐면 받은 물건을 그대로 운송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그것을 운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중간에 뭡니까? 물건을 잘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송화인한테 받은 물건을 운송인은
받은 시점부터 그 다음에 수화인에게 인도할 시점까지 이 단계에서 물건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판에 이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 교부 의무는 자 운송인은 이 송화인이 자 이러이러한 물건을 네가 가져간 거니까 이거를 나한테 증명 화물상환증이라는 것을 발행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화물상환증을 발행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자 운송인은 운송물을 받은 때 시점부터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그 운송물을 보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부산까지 가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전에 대전까지 가기 전에 뭐 대전 정도 가고 있는데 송화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물건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운송이 중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송물을 반환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운임을 못 받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죠. 그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기타 처분의 기타 처분 그 물건에 대해서 예컨대 운송인이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운송인이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경우냐면 양도, 입질 등의 법률상의 처분을 의미하므로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처분권 행사는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는 운송노선의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운송인이 송화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처분의 지시를 따른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 운송을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구까지 왔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구까지 왔는데 갑자기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해가지고 처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운송이. 그럼 이 사람한테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 운임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온 운임은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미 한 운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운임이라든가 그 비용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화인 등의 처분권인데 이건 뭐냐면 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자 도착지에 도착해가지고 수화인이 그 물건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다 송화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지시권이 있다. 그러나 도착지에 이미 도착을 해서 수화인이 그 물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송화인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송화인의 권리가 처분권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화인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 송화인의 처분권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에 이제 그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있고 그 다음에 수화인이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송화인이 물건을 건네줍니다. 물건을 건네주면 운송인이 자 송화인이 자 화물상환증을 발급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물상환증은 발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발급을 해달라고 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발행이 안 된 경우는 운송물이 여기에 도착할 때는 이 사람과의 동일한 이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수화인은 물건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화인의 청구 시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화인이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았을 때는 뭡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보수라든가 비용, 운송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최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뭐냐면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것을 발행한 의미는 뭡니까? 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다?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자, 화물 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화물 상환증 소지인에게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이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요청을 해서 화물 상환증을 받으면, 자, 수화인뿐만 아니라 이 화물 상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을한테 가고, 을은 다시 병한테 갖고 있어. 현재 병이 이 화물 상환증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 이 운송인은 어떻게 한다? 자, 도착지 해보니까 수화인도 있지만 화물 상환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이때는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그 소지인만이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화물 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운송인은, 자, 도착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수화인도 있고 한데, 수화인이 화물 상환증이 없어요. 수화인이 화물 상환증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운송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어떻게 한다? 이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증도, 가인도가 있는데, 가도 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송화인이 갑이 운송인한테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서 발행받아서 이것을 을한테 넘겨주고 병한테 넘겨주고, 이게 이제 수화인한테 원래들은 가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운송인이 도착지에 도착해보니까 이 화물 상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냐라고 하죠. 원래는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떡하냐면, 이런 경우는 이것을 보증을 받게 한다든지, 예컨대 은행에 보증을 받아와라 라고 해서 보증을 받고 넘겨주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증도, 또는 당사자, 너의 신용을 믿고 내가 그냥 넘겨주마, 가도, 그쵸? 가인도 또는 가도. 그래서 보증도라든가 가도는, 자, 보증도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은행에 보증을 받고서 네가 비록 이 화물 상환증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너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그 은행을 믿고서 그냥 넘겨줄게 하는 게 보증도고, 그렇지 않고 가도는 그러한 그런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너의 신용을 믿고 내가 주로 너랑 거래했기 때문에 너를 믿고 빌려주겠다, 건네주겠다라고 해서 넘겨주는 거, 이것을 가도, 가짜로 넘겨주는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시로. 자, 운송인은 화물 상환증과 상환해서만 운송물을 인도해야 되는 게 맞죠. 상환 증권성 성질 때문에.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을 가도 또는 공도, 후자를 보증도라고 하는데, 보증도는 은행 기타의 제3자의 보증서를 받고 넘겨주는 거. 그렇죠? 가도는 그냥 그 사람만 신뢰해서 신용을 믿고 넘겨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증도 설명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이 보증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보증은행의 보증서를 믿고 그 물건을 넘겨줬다 했다.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고 하는 거죠. 예컨대 갑이 있고, 운송인이 있고, 화물상환증 발행됐고, 병, 이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갔는데 수화인이 있는데, 이 수화인이 보증도, 를 요구합니다. 자, 내가 은행에 보증을 받고 나한테 요청하니까 운송인은 그래, 그걸 믿고 넘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정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야, 원래 그 원칙은 이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다. 따라서 내가 현재 화물 상환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나한테 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럼 줄 수가 없죠. 이행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운송인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나 이 보증 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진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운송물 수령권자는 원칙적으로 화물 상환증이 선화증권이라든가 화물 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는 뭐죠? 수화인이 수령권자가 되죠.
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그 소진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갑에서 을로서, 병으로서, 정으로서 이렇게 넘겨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넘겨가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유가증권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배서란 말을 썼습니다. 배서. 등배자, 글서자. 또는 이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자, 이거 뒤에다가 이것을 씁니다.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넘어가 단계를 써줍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정한테 왔을 때 이 정이 앞에 자기 병에서 옮겨 맞다. 그게 형식적으로 자격이 확실하게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자가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엄수표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권리가 예컨대 갑이 을에게 넘겨줬다. 또 을은 병에게 넘겨줬다. 여기서 다 쓰는 겁니다. 을은 누구고 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병에서 정으로 가고 이게 갑을 을병, 정 이렇게 순서로 되잖아요. 이것이 배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증명이 되면 지금까지 이 화물상환증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즉 배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권리가 승계되었구나라고 그것을 믿는 운송인이 딱 선화증권 보고서 딱 조사해보면 이게 정당한 누구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서 연속에 의해서 책임을 연속이 됐다고 하면 운송인은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